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인터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동아일보 홍수연 기자입니다. 8년 전 야당 의원으로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했었고요.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봤던 분입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쯤 전에 탄핵에 대한 책을 내셨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저는 그때만 해도 수석님께서 야당의 야권의 이제 탄핵 주장이 아직은 좀 섣부르다. 그 탄핵 성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셨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맞잖아요. 예, 예. 탄핵 정국이 열리자마자 2주도 안 돼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또 왜 이렇게 빠르게 좀 정국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워낙 큰 사고를 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잖아요.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제가 그 책을 낼 때만 하더라도 탄핵은 좀 신중히 가자. 채 10년도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지가 채 10년도 안 됐는데 또 탄핵으로 간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탄핵은 조금 신중하게 가자. 그리고 그 시점만 하더라도 아직 딱 부러지게 탄핵 사유라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결국은 여야 간에 좀 정치적으로 타협도 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좀 풀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가 표현하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거 보고 워낙 놀랐잖아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냥 빨리 저는 수습하는 게 맞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는 저는 이거는 좀 되돌리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 왜 담화문 발표하고 기자회견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더 빨라지겠다. 네. 제가 그때 표현을 탄핵의 문을 대통령이 열었다. 네. 근데 계엄령은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을 부셔버리고 네. 탄핵으로 곧장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14일 날 탄핵됐으니까 열 하루 만에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야당이 어떤 정략적으로 서둘렀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당시에 국민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신속히 직무 정지시키는 게 맞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 다들 좀 궁금해하는 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도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데 또 정무수석을 지내 보셨으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다 듣는지 또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왜 극우 음모론 보수 유튜버에 빠졌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겠죠. 우선은. 대통령이 되면 민심 또는 여론과 괴리되기가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권력이 세요. 대통령 권력이 워낙 세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층층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론으로부터 격리되고 민심으로부터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갈라파고스화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측근들이나 예의하는 예스맨들의 어떤 이 방어벽을 뚫고 민심의 실체를 알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묻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선 근데 선거 증거 이런 현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선거 나가신 분들은 그러기가 쉬운데 현장 가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내가 질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지간하 요즘 안 그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 가면 다 웃어주고 반가워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여론이 너무 좋거든요. 윤 대통령도 대선 때 나가보면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 0.73%포인트 차이였잖아요. 한 24만여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니까 이긴 건 다행이나 그 정도 표차?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수용이 안 됐을 거고요. 게다가 총선에서도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셨잖아요.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 다 반가워하고 웃는 낯으로 맞이해 주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빼놓으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192대 108이었단 말이야. 이게 아마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거기서 저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개는 여소야대가 되면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내가 야당한테 양보도 좀 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이른바 협치로 풀어야 되겠구나.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소야대 때는. 과거에 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사당 체제로 가면서 국회 중심으로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는 법안 통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대 일대보다 더 높았다고 할 정도로 잘 굴러갔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국회가 안 도와주는데 192석이 맡고 있으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 하고 싶은 법안을 해도 예컨대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은데 야당이 안 도와주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탄핵을 하고 장관 탄핵하고 법관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하니 이거는 좀 무도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했을 테고 자기만의 유니버스 세계를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망상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렇다라는 건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른바 이 편향된 또는 가짜뉴스가 많은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쓰는 단어나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옆에 조그마한 쪽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밥 먹고 하는 방인데 거기에 폭스뉴스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폭스뉴스의 세계관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을 바꾸고 했다니까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스스로 좀 자기를 자꾸 고립시키고 유폐시켜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의 수단은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고 탄핵한 날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탄핵한 날 그 중앙아시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기로 시작되는 네. 그 대통령의 만찬인가요? 뭐 행사를 1시간을 좀 줄였다는 건데 네. 제가 듣기에는 뭐 이것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의회 선거가 부정선거였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수출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확신해서 그날 저녁에 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대통령은 저렇게 하기 어렵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2번, 3번 확인하고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상반된 주장이 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우선 대선 이겼잖아요. 지방선거도 이겼잖아요. 그러면 진 것만 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기 이긴 거는 왜 빼놓고. 만약에 부정선거였다면 왜 지는 선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알기로 당신께서 뭐 국정원이나 검찰을 시켜서 한번 해봤다는데 점검을 해봤다는데 나온 게 없었다잖아요. 그러면 믿는 게 좀 본인 생각을 바꿨어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펴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출구 없이 막혔으니 이걸 뚫으려면 비상한 수단밖에 없고 대통령이 허용되어 있는 비상대권이라는 게 개헌 말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또 쓰신 저자로서 또 궁금한데요. 이 탄핵 정국이라는 게 한 8년 만에 다시 10년도 안 돼서 다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실패인가요? 아니면은 역사의 비극, 뭐 정치의 실패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구조의 문제도 있죠. 구조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워낙 그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인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탄핵만 놓고 보면 저는 대통령 책임이 80%는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20%가 제도의 어떤 문제,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거는 무조건 부정해야 되고 또 저 상대를 제압해야 심지어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정치, 요즘 흔히 말하면 팬덤 정치도 그런 걸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소셜미디어가 그런데 특별히 많이 기여를 해서 되게 소셜미디어가 발전한 나라들마다
양극화가 심해진 건 다 공통의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심하죠. 미국하고 우리가 좀 많이 심한데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에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것은 그 본인 책임이 워낙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선우를 가려서 우선은 대통령이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런 거는 저는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렇다고 뭐 저 밑에 말단까지 요만큼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다 망라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두고 볼 일이고요. 우선은 책임자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단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벌백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상황이 좀 지나서 불확실한 시절 좀 지나서 특히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좀 제도개혁은 찬찬히 좀 풀어가야 될 과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에 대한 반응들,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짧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제 오늘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전한 걸 좀 들으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일감은 저렇게 얘기하면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국민에게 통할까? 네. 우리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그분은 또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셨다면서요. 네. 근데 왜 대변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계엄을 디펜스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좀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사실. 그런 거 보면서.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에게는 통합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클대짜 대통령인데 네. 저렇게 막 본인 살기 위해서 분열시키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자꾸 가동을 하려고 하면 저게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보기 좀 딱하고 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김태흠 지사님 말씀처럼 좀 당당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 결과도 실패했고 내가 판단 잘못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만 아니라 그분이 속해 있는 당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고 네. 계엄을 발동한 사람을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니 네.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네. 저게 그럼 차라리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금이 정당으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원되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반납하든지. 우리는 차마 염치가 없어서 돈 못 받겠다라고 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이 돈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든지 그것도 저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저렇게 나 몰라라 하고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는 저게 사는 길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숫자말로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용서를 할까? 아무리 성공한다 그러더라도 마이너리티 소수 신세는 전락할 수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날 텐데 무슨 배짱으로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석동현 변호사가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정치 프레임을 짰잖아요. 그 헌법 그 탄핵 심판이 그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충돌에 대한 것이다. 앞에 야당이 야기한 국정 혼란과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그 통치 수단으로서의 탄핵 그 계엄 선포라는 거에 권한 충돌의 문제고 이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아예 프레임을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됐네 싶더라고요. 나쁜 짓이죠. 근데 뭐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 국민들은 뭘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한 겁니까? 헛개비한테 명령 받은 거 아니에요? AI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둘 사이에 오래된 친분이 있어서 의리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인은 사인 간의 의리도 중요하죠. 사적인 인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최소한 공인이라면 공적 책임감을 앞장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대통령과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그러면 대통령을 차라리 설득을 하든지, 예? 아니면 뭐 그건 내가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아닌 건 아니야라고 해줘야 이게 정상으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팩트 자체를 뒤집어서 호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나쁜 짓이라고 저는 봐요. 탄핵 얘기를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탄핵은 그러니까 책에서도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탄핵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 탄핵 사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 의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러면 이번 탄핵은 국회의 탄핵 소추는 성공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탄핵을 안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요. 탄핵 사유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딱 부러지게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개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려고 하는 시도였잖아요. 국회 운영비를 주지 마라 이렇게 기재부 장관한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기업 입법부를 지원해라. 비상기업 입법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옛날 국보위 상임위원회, 국보위에 있던 입법회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국회, 국민이 구성한 국회는 치워버리고 마치 새로운 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선사님이 무슨 맥락으로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탄핵 안 될 수 없는 사유로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헌재가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을 했는지를 따지고 했더라도 그게 중대하냐, 그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한 거냐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있다 분명히. 그러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리에 쫓아낼 정도로 중대하다. 이 중대성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건은 중대성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생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 상식으로 저건 너무 중대한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 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국민의 시선으로 이거는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헌재는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론을 봐도 7, 80%가 탄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탄핵이 안 됐어요. 지금 후보 복귀했어요. 그러면 2차 기염하고 3차 기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헌정 질서가 또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그 선택을 하기엔 정말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가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보면 빨리 정리하고 대선을 해보면 그분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 반 이재명 정서가 넓다.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믿고 대선 치르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로 좀 여쭤보면 만약 탄핵이 민심과 좀 다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민심과 다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빨리 그 정치권 전체가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네. 정치 일정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죠. 지금 이렇게 자꾸 대치를 하고 네. 일종의 정치적 내전 상태로 몰고 가면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네. 좀 경제에도 영향을 지금 굉장히 심하게 좀 네, 끼치고 네. 있거든요. 그 점을 빨리 정치권이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던져주셨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에 사실 그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라고 표현할 수 없나요? 정치권이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그 수석님께서는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당적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없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놓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쌍특검법 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 둘러싼 여야 공방에서 한 권한대행은 좀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뭐는 해도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냥 합리적인 수순에서 상식적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선택. 특히 그 국민이 치러야 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선택. 그리고
이런 국면은 빨리 이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해소시켜야 경제적 부담도 덜 주고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밀려 들어올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빨리 정치 일정을 정돈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보면 어떻게 할지는 전 너무 자명하다고 봅니다. 이걸 질질 끌어서 여야 간에 눈치 보고 이 당 눈치 볼까 저 당 눈치 볼까 하다 보면 이것만 자꾸 늘어나요. 비용만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대선은 못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현명한 처신을 저는 하시는 게 맞고, 구체적인 표현을 쓰시진 않았지만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정확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별개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탄핵에 나서겠다. 오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뭐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민주당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탄핵권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권 남용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적절한 야당의 그 견제책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압박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좀 명료하게 입장을 좀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당이 계속 뭔가 또 한대행에게 자꾸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당정 협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정 협의를 통해서 계속 뭔가 엉뚱한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눈에 띄면 야당으로서는 계속 그러면 탄핵합니다라는 그런 엄포나 뭐 이 겁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탄핵할 거냐 문제는 조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해야 된다. 소통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풀어야 되는 건데,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구성한 기구가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국회잖아요. 다 국민이 표로 만든 기구잖아요. 근데 두 기구 중에 둘 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으니 지금 이제 정통성을 가진 기관, 헌법기관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판단과 주관이나 의견보다는 국회, 헌법기관인, 국민이 만들어 놓은 헌법기관인 국회랑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게는 국회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서 풀면 되고요. 거기서 의석의 차이 때문에 손해보는 거 감수해야죠. 그걸 부정하겠다는 게 결국 대통령의 태도였고, 그게 계엄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힘 쪽 분들은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폭주하는 거를 용인해 줬잖아요. 그동안 가드레일을 못 쳐줬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소홀히 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오냐오냐 하고 예예하고 이른바 추앙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겁없이 저렇게 폭주해서 이까지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도 좀 본인들이 느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좀 더 개방한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이것이 마치 이 대통령 자리를, 정권을 창시하는 수단이다. 그렇게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국민들이 다 알아챌 거라고 봅니다.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더 절제를 하되 국회 중심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되고, 권한대행은 그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게 저는 맞다고.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에서는 지금 방금도 이제 국민의힘 말씀을 좀 꺼내셨는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돌아보는 걸 빼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성동이 형 이렇게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퇴 이후에 성동이 형과 뭐 통화를 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가깝다라고 네. 표현하면 그분이 아닌데 그럴지 모릅니다. 네.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기는 맞습니다. 같이 국회의원도 했고 인격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분 중에 하나죠. 허탕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개인적인 뭐 호불호 이런 걸 갖고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른바 지금도 그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해졌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투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한번 탄핵에 찬성했고 당시 법사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탄핵 찬성한 이유 때문에 탈당하고 그런 고초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네. 정치적 시련을 많이 네. 겪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상황에 내몰리기는 싫다라는 심정, 일종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예, 이해됩니다. 제가 아마 사석에서 만나면 네. 형님 그 10년에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 검사 출신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게 된 원인이 뭐냐? 비상계엄. 사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탄핵을 안 시키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대선이 더 힘들어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저는 제가 2016년, 17년에 국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출입해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알죠. 당시에 이제 그 권성동 대표가 당시에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봤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발언 이번 거는 유치원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결국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나 어떤 경력을 가진지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초대 그렇죠. 그 통일부 장관 했고 그래서 도로 친윤당이다 아니면 중진 기득권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후에 당 수습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제 눈에는 좀 실망스럽죠. 저렇게 수습해서도 될까? 첫째, 저렇게 가는 게 탄핵을 막는 데 도움이 되나? 두 번째, 다음 대선이나 다음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저렇게 해도 되나? 저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영남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아니면 수도권 강남, 그래서 우리가 양남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기반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강원도 일부 지역, 아주 보수성이 강한 지역. 그렇게 따져서 이제 본인들의 텃밭에서 당선된 분들이 주축이고 한 60,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해도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국익의 관점에서 표결에 임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당론보다는 본인의 양심을 앞세워야 된다는 게 국회법이나 헌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나라 국자가 묻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거기에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이지. 친윤당으로 하다가 이 꼴이 났는데 또 그걸로 버텨보겠다라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기는 길이 아닐 뿐더러 더 심하게 말하면 살아남는 방법이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진영 대결, 정치 양극화를 극심하게 부추겨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버텨내는 건데 그거는 그거조차도 그렇게 하면 다음 대선은 필패다.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재건하면 되지 않겠냐. 지난번 대선도 졌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랑은 또 달라서 저당이 이 존폐 위기 몰리고 최소한 저 당명으로 내가 볼 때는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의원들 면면을 보면 2008년 전 당시 새누리당 때보다 약간 강성보수? 아주 이렇게 성향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에는 지난번 8년 전에는 굉장히 참담해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뭐 우리는 뭐 이런 오히려 그때보다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전해듣기는 딱 하나 기대는 논리가 있어요. 이재명 포비아. 반 이재명 정서가 워낙 강하다. 국민적으로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대충 수습하고 나서 후보들끼리 붙으면 이재명은 못 찍는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딱 물어 말씀드리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탄핵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묻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른바 차별화를 분명하게 하고 새로운 모습, 혁신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그나마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놓고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면 되겠냐. 아마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도 야 이번엔 너가 꼴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라고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 탄핵의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그 탄핵의 트라우마에 눌려 있어요. 그때는 62명인가 63명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약간의 혼란이나 분열을 겪긴 했지만 그거 통해서 사실 보수정당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지금처럼 85명이 반대했다네요. 극소수 12명만 찬성하고 이런 구도면 그때랑 다르게 당 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국민의힘 해체 얘기가 나오는 게 일부의 얘기를만 보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당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보수가 뭡니까? 가장 헌법을 준수하는 정당이 보수해야 되잖아요. 가장 질서를 중요하는 게 가장 법치를 강조하는 게 보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치를 우습게 만들었고 헌법을 위반했는데 용서해준다? 그러고도 보수정당이다? 그러고도 보수정당 선택해 주십사로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요? 결국은 집권도 못할 뿐더러 양극화만 조장하고 진영 대결만 더 극심하게 만들고 일종의 팬덤 정치만 극성을 부리게 만드는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면 쫓아내야 되고 응징해야 되는 이런 식의 문화만 조장하는 거라 국가적으로 매우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석님께서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신 걸 좀 보면서 모든 수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딱 이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말씀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당위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이죠. 주권자인 국민이 누구를 선택할 건지는 전적으로 국민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뭐 슬로건 가지고 현수막 그럴 수 있냐 말 거냐고 논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은 주장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선택은 국민이 하는 그런 논리대로 해서 참정권 자체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가는 건 너무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몰린 건데 그런 방법을 이제 과감하게 저는 단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여러 가지 구도를 제가 지금 이제 이 계엄 이후에 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국힘이 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내려앉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10%로 내려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큰 흐름 자체가 정치라는 게 결국 책임 정치라는 것이고 투표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게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국민들이 잘못했어 여기가 이번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너가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정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계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눈에 딱 떨어지는 잘못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싫어서 너가 찍어야 되겠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게 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지금은 역으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도와주고 있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제일 공신이다. 제일 공신은 첫 번째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국힘의 정치인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억지로 지금 당신들이 스스로 지금 헌납하고 있는데 헌납 못하겠다고 우기는 거는 자기 부정이다. 헌납 안 하는 행동을 해야지.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헌납할 수 없다 이러는 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거잖아요. 수석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다시 도로 친윤당 아니면은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내쫓긴 건가요?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력의 실패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주얼 놓고 보면 쫓겨난 거죠. 당대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비상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와달라고 했잖아요. 누가 막았잖아요. 못 오게. 당대표의 말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탄핵도
아니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쳐요. 난 그 당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론인데 들어가서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표단속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원내대표 권한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못 막았는데 왜 책임은 당대표한테 씌워요? 그리고 자기 당대표한테 당원들이 63%를 뽑아준 당대표한테 물병 던지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뭐 보도만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 쫓아낸 거죠. 기왕에 그렇게 된 거라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로 뭐 다 우리가 물러나서 새롭게 혁신하는 지도부로 갑시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원래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뭐라 그랬죠? 업둥이라 그랬던가요? 뭐 이렇게 다 쫓아내고 우리끼리 할게.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많이 양보해서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 대표도 윤 대통령한테 속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우리 당한테 거취를 일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 놓고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대표 이 법적 논리를 추구하는 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 믿고 조금이라도 좀 나은 선택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짓말 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선택을 한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오락가락한 거죠. 입장을 분명히 처음부터 했으면 일관되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단히 아쉽죠. 그거는 한 정당의 대표로서는 오락가락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양점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분이 앞으로 정치할 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두고두고 이제 논란이 되고 책임 여부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정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상상도 저희 같이 오래 정치권에서 속된 말로 굴러먹은 놈도 상상을 못한 국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의원들과 내가 모셨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을 다 추스리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테고 거기서 혼란에 빠질 수는 있죠. 많이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치가 무섭습니다. 윤 대통령도 정치를 우습게 알다가 지금 적골난 한 대표도 아마 수업료를 세게 치르고 있는 것일 텐데 어쨌든 그분의 몫은 그분의 몫이 있고 국민들도 이번에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마 인색한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이전에 그 당이 보여준 행태 자기 당 대표를 그렇게 홀대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다시피 하는 거는 하여간 그 당이 뭐 몇 번 쫓아낸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쫓아낸 거잖아요.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찍겠어요, 사람들? 수석님께서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났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끝나지는 않았고요. 보수 전체를 보더라도 뉴페이스가 별로 없어요. 당 안에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비주류로 내몰려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있고요. 아예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요. 이런 사람이 그나마 국민적으로 그래도 그래 뭐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정도 분들이지 나머지 분들은 워낙 익숙한 분들이고 또 기왕에 낡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요구는 좀 있겠죠. 그리고 팬덤이 있잖아요. 어쨌든 팬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팬덤이 좀 줄어들긴 했을 겁니다. 계속 성공하는 모양새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정치인 중에 그 정도 팬덤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다시 등장하겠죠. 빠른 얘기일 수도 있으나 이미 대선의 꿈을 꾸는 분들이 그 출마를 시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이재명 찬반 투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수석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죠. 네. 왜 그렇게 보시나요? 그 norm으로 보면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이재명 대표 간의 싸움이 한국 정치의 핵심 균열이었잖아요. 이게 중심축, 갈등의 중심축이 여기 있었거든요. 네. 이게 쭉 흘러갔단 말이죠. 그리고 한쪽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여기는 의회 의석을 가지고 버틴 거고, 싸움을 한 거잖아요. 이 비등비등한 싸움에서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너머로 보면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게 이미 저는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반 이재명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갤럽 여론조사에 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 48%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7%잖아요. 11%포인트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보통은 정당 지지율보다는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흔쾌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건 분명하게 데이터로 확인되잖아요. 그럼 이 숙제를 본인이 어떻게 푸느냐. 만약에 반감을 더 키우는 쪽으로 본인이 계속 행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성패를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굉장히 국정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 그런 이 갭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한 승리가 될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인정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들도 판을 짜고 고민을 해야지 이걸 자체를 부정하고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아주 그냥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큰 흐름을 꺾기에는 저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이 대법원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2심이 나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몇 개월 안에요. 혹시나 거기서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야권의 그 당내 선거 구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은 줄 거라고 보시진 않으시는지요? 초유의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고요. 그게 영향을 주려면 이쪽에 불안 요소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본인의 응분의 책임을 지는 걸로 가고 국힘도 털어내고 윤석열 데미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또 거기서 또 좀 책임이 자유로운 사람을 후보로 내고 이러면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쪽에서 계속 버티는 한 오로지 반이재명만 외치는 한 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재판 받는 거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 예? 근데 누가 더 나빠? 지금 이정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가 긴가민가 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당신들은 확실하게 나쁜 짓을 했어. 여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여야 대표는 어떻게든 확정이 될 것이겠죠. 근데 국민으로서는 윤 대통령을 보고 나니 국정 최고 지도자의 리스크, 저걸 어떻게 후보 단계에서 아니면 대선에 당선되기 전까지 걸러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당에서도 못 걸러내면 그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되게 이제 정당이 우선 그 기간을 해줘야 되죠. 정당이 자당의 후보를 만들어낼 때 충분히 검증을 해서 흠이 적은 사람, 흠이 아주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적은 사람을 내놓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언론도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검증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봐야 어떤 그 사람의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편이에요. 근데 그 같은 편이라는 것만 빼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문제 있다는 측면은 빼버리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주잖아요. 그러면 그 검증을 받는 사람도 오만해져요. 이거는 그냥 편싸움으로 가면 되네. 이거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치면 내 잘못이 덮어지니까.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선출되는 과정이 사라져버리는 그 엉뚱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나라를,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당과 언론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지금까지 이철희 수석과 수석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